아버지의 제삿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은 나였지만 가장 먼저 사라진 사람도 나였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던 순간 나는 이미 느낌을 받았다.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오래전부터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음을. 74세 나는 여전히 허리가 곧다. 평생 부모를 돌보고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해온 장남이라는 자리에 스스로를 묶어두었던 덕분일까. 하지만 오늘따라 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숨길 수 없는 낯설미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약장, 아버지가 앉던 삐걱이는 흔들리자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누군가 기억을 지우듯 집안 곳곳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형, 벌써 왔어? 둘째 상호가 부엌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끝이 무너지는 지점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알아차리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달았다. 사람은 숨기려 할수록 더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어머니 약장 어디 갔냐? 내 질문에 상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버렸지 뭐. 쓸모도 없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저며 내려갔다. 쓸모도 없는데. 그 말은 약장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약장을 닫고 정리하던 노년의 내 손을 향한 말처럼 느껴졌다. 상호 뒤편으로 막내 상진이 들어왔다. 늘 나를 툭 치는 듯한 말버릇을 가진 동생. 하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그 모든 것을 철없음으로 받아들이며 넘어져 왔다. 형, 아버지 땅 문서 잘 챙겨왔지? 상진의 말이 불쑥 튀어나오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땅 문서라니? 아직도 그걸 기억 못해? 형이 서명해줬던 거잖아. 재작년에 말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상진은 마치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는 양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형, 요즘 기억 좀 흐릿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묘했다. 내 나이를 들먹이며 슬쩍 바보로 만들려는 얕은 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동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놀랍도록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한 구석을 마주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지켜온 믿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나. 제사 준비가 어수선하게 이어지는 동안 두 동생은 몇 번을 더 기억에 대해 은근슬쩍 떠보는 말을 했다. 그들은 내가 약해지기를 바라는 듯 했다. 내가 흐릿해지기를, 판단력이 흐트러지기를, 그 정도 나이니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주기를. 그러나 나는 흐릿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의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제사가 끝난 뒤 상호가 찬장을 정리하다 떨어뜨린 서류 봉투 하나를 나는 슬쩍 집어들었다. 구겨진 표지에 익숙한 글씨. 소유권 이전. 봉투를 열어보는 손끝이 떨렸지만 속의 문구는 더 큰 충격이었다. 이전에 동의함 김도윤 본인.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 서명은 내 필체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내 표정을 읽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문득 들려오는 상호의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형은 그냥 편하게 지내. 나랑 상진이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은 이제부터 너는 빠져 있으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틈으로 스며드는 어둡고도 단단한 결심이 있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집을 나섰다. 바람은 차갑고 길은 길었다. 하지만 오래 묵힌 무언가가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모르는 번호.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형님, 그 서류 형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조작됐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느낌. 그리고 알았다. 이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란 것을. 무엇보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휴대폰 화면에 남겨진 짧은 문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형님, 그 서류 형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조작됐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내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뒤집을 만큼 묵직했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됐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없는 번호라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 삶을 들여다보며 한 문장만 던져놓고 사라진 것이다. 그 한 문장에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모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동네 작은 찻집에 앉아 뜨거운 차를 앞에 두고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조작된 문서, 그리고 두 동생의 뻔뻔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차를 한 모금 삼키려던 순간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쳐갔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그때 상호가 유독 나를 부엌으로 불러냈던 일. 형, 아버지 재산 정리도 생각해야지. 형만 힘들잖아. 그때는 동생들의 걱정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꿍꿍이 속에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하나둘씩 잊혀진 장면들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사소한 말투, 너무도 태연한 눈빛, 이상하리 많지 자연스러웠던 형 대신 해줄게라는 말들. 그 모든 조각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새벽, 현관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나를 맞았다. 타다 만종이 냄새. 급히 거실로 들어갔더니 상진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침착한 듯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 아까 그 봉투 어디 갔어? 그가 묻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상진은 방금까지 서류를 태우려 했다. 왜 태우려고 했냐? 조용히 묻자 상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냥 불필요한 건 없애는 게 나아서. 그 말의 얄팍함, 숨기려는 두려움, 그리고 내 눈을 피하던 시선. 나는 그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신발을 다시 신고 밖으로 나왔다. 등 뒤로 상진의 불안한 목소리가 따라왔다. 형은 그냥 믿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그 말이 이렇게도 위협적으로 들릴 줄은 몰랐다. 가만히 있으라니. 평생 가만히 있었기에 지금 이 꼴이 된 건 아니던가. 밤 공기가 목을 스치며 지나갈 때 오랜 세월 억눌러 온 감정이 서서히 돋아났다. 외로움, 분노, 후회, 그리고 지독한 허무함까지.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바닥에서 아주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떠올랐다. 이젠 내가 지켜볼 차례가 아니라 움직일 차례라는 것.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다. 한때 아버지 일을 도와주던 동네 법무사가 보내온 문자였다. 김도윤 선생님, 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꼭 들러주십시오. 중요한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중요한 서류? 이미 내 이름으로 조작된 문서가 한 장이 아닌 걸까? 혹은 지금까지 내가 모른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나는 문자를 읽고 난 뒤 찬 바람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흔들릴수록 두 동생은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퍼즐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가 몸을 서늘하게 했다. 만약 그 문서를 조작한 사람이 두 동생만은 아니라면? 밤하늘은 깊었고 골목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서서히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누군가를 향해 천천히 정확하게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후각을 스쳤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나를 어린 시절로 돌려보냈다. 아버지 서재에서 나던 냄새. 책과 서류, 잉크, 그리고 말하지 못한 속내들이 뒤섞여 있던 냄새. 법무사 윤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았다. 예전에 아버지 등기 정리를 도와주던 남자. 나보다 10년은 젊었을 그가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또렷이 적혀 있었다. 김도윤 개봉은 본인 사후로. 나는 천천히 그 글자를 손끝으로 후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살아생전 한 번도 이런 문서를 남긴 적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글씨. 원래는 상속인 대표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윤재호는 말을 흐렸다. 정황이 이상해서 선생님께 직접 드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손이 봉투를 쥐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무게가 느껴졌다. 마치 종이 몇 장이 아니라 평생 내가
외면해온 진실이 담겨있는 듯한 무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 첫째, 오래된 토지 대장 사본. 둘째, 아버지가 남긴 짧은 친필 메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힌 위임장. 먼저 메모를 펼쳤다. 도윤아. 내가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상호와 상진의 욕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15년 전이다. 그들이 너 모르게 서류를 찾으러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내 몫을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다음 문장을 읽었다. 내가 이걸 보게 되는 날은 내가 이미 없을 때겠지. 모든 걸 밝힐 수 없어 미안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약해서 이용당한 게 아니다. 너는 너무 믿어서 배신당한 것이다. 글씨는 늙은 아버지의 떨림이 묻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절박함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메모를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내가 모르는 사이 두 동생이 이미 오래전부터 유산에 손을 대려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해두었다는 것까지. 여기 유임장 이건 뭔가요? 나는 마지막 문서를 들어 올렸다. 윤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건 선생님 모르게 누군가가 15년 전에 작성한 겁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선생님 명의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문서입니다. 나는 이름을 읽었다. 김영신. 순간 손에서 문서가 떨어질 뻔했다. 그 이름은 내가 세상 누구보다 믿었다 생각했던 사람. 내 아내의 이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바닥이 기울어진 듯 어지럽고 가슴은 먹먹하게 조여왔다. 동생들만이 아니라 그녀도,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던 사람 역시 오래전부터 이 일에 관여해 있었다는 뜻이었다. 선생님, 혹시 모르실까 싶어 말하지만 윤재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그 위임장 작성 날짜가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던 때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사인 대행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모르게 누군가 대신 서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머리가 울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배신이라는 건 결국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는 그 단순한 진실 앞에서 더는 놀랄 수도 없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작은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얼굴을 스치며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내 마음 한 귀퉁이를 건드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전화를 걸기도 전에 상호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형 어디야? 우리 좀 얘기해야 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조급했다.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기색이었다. 형이 요즘 이상해. 괜히 오해 만들지 말고 우리가 말할 때 들어. 그 말에 나는 여우 같은 진심이 느껴졌다. 말할 때 들어달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원하던 상태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들의 말에 순순히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 얘기하지.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오늘 밤 다 같이 모이자. 수화기 너머에서 두 동생이 짧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에게도 불길한 예감이 스며든 듯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두운 외투를 걸친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내 쪽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골목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가 이 일에 얽혀 있으며 그 존재가 이 사태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밤이 오기 전 나는 내 삶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도.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나는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둔 채 두 동생과 마주 앉았다. 상호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상진은 초조하게 손가락을 비비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만을 기다리는 기색이었다. 형, 요즘 오해가 많은 것 같아. 상호가 입을 열었다. 서류 문제도 그렇고 괜히 나이 들어서.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 얘기부터 하지.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다. 두 동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뭐라고? 상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아버지의 친필 메모와 오래된 대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상호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집어들다가 결국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 드러난 건 분명한 두려움이었다. 형, 그걸 어떻게? 나만 모르고 살았던 거냐?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슬픔과 분노가 실려 있었다. 아버지가 아셨다. 너희가 15년 전부터 내 이름을 빌려 서류를 만들려 했다는 거. 상진은 고개를 저었다. 형, 그건 그땐 우리가 젊어서. 그럼 이건? 나는 위임장을 들어보였다. 누가 내 이름으로 대신 서명했나? 그리고 왜 그때 영신이가 여기에 관여했지? 그들의 눈이 동시에 흔들렸다. 아내의 이름이 나온 순간 상호와 상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한참 갈등하던 끝에 상호가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먼저 얘기 꺼냈어. 형이 너무 고생하니까 미리 정리해 두자고. 그래서 우리랑 같이. 말끝이 희미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제는 배신 따위가 날 흔들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겪었고 받아들였고 넘어서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솔직히 말해줘서. 두 동생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가 덧붙인 다음 문장은 그들의 안도감을 산산히 깨뜨렸다. 근데 그 위임장 이미 무효 처리했다. 상호의 눈이 크게 떴다. 뭐라고? 오늘 오전에 법무사와 얘기 끝냈다. 나는 메모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대리서명 흔적, 허위 작성 정황, 위조 가능성. 전부 기록으로 남겼다. 상진이 벌떡 일어섰다. 형, 그럼 우리 아버지가 남긴 진짜 상속 문서도 확인했다. 나는 둘을 번갈아 바라봤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맡길 게 없다고 판단하신 모양이더라. 두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건 그들에게 너무 쉬운 끝맺음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노년의 복수를 그런 식으로 싸구려로 만들 생각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난 법적으로 너희를 고소하지 않을 거다. 두 사람의 표정이 잠시 풀렸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내가 원하는 순간이었다. 대신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의 이름을 아버지 묘자리에서 빼겠다. 상호가 숨을 들이켰다. 형, 그게 무슨?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당부다. 나는 아버지 메모의 마지막 문장을 펼쳐 보였다. 도윤아, 어떤 게 옳은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 가족이라 해서 모두 옆에 둘 필요는 없다. 상호와 상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평생 내 위에 눌러 얹어두려 했던 이름, 가식적인 효심, 허울 좋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내가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걷어내는 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다. 필요하면 나 대신 법적으로 정리할 사람도 이미 정해놨다. 둘은 말하려 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과 후회뿐이었다. 나를 붙잡을 만한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건 사람이었지. 그걸 잃은 건 너희 선택이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에 홀로 울리는 두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것만큼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은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서늘했다. 그 공기는 오랫동안 내 마음을 조여오던 무게를 조금씩 걷어내는 듯 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을 보낸 그 번호로 다시 메모를 띄워보았다. 이번에도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음성이 더 이상 불길하지 않았다. 누군가 보내준 그 한 문장은 내가 마지막 용기를 낼 수 있게 쥐어준 묵묵한 손길이었으니까. 나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긴 세월을 돌아온 끝에 마침내 내 삶에서 빼야 할 것을 제대로 지워낸 느낌이었다. 그리고 남은 길은 오직 나를 위한 길뿐이었다.